기획을 해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남 역사 강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제 생각은 매달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 또 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건 알고 그리고 대처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수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된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참으로 그 이상한 움직임들이 그리고 상당 부분 어떤 그 저의를 가진 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비틀려고 하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대단히 불순한 정치적 저의가 깔려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를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런 사관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그걸 국가가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결코 절대 이건 좌시할 수 없다.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아마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서 그래도 시간을 좀 쪼개서 한 번에 잘해야 한 1시간 반이니까 제가 매달 이 시리즈, 우리 역사 공부 시리즈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세를 같이 가다듬고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님께서 맡아주시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고민 많이 하고 하는 이런 열혈 지성인을 제가 초청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지난번에도 보니까요, 1시간 넘어가니까 좀 뭐 지루해하실 수 있죠. 많이들 자리를 비우셨던데 가급적이면 뭐 길어야 1시간 반이니까 같이 자리를 하면서 공부 우리 같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문 위원장님께서도 간단히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현실 사회가 상당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역사 문제, 특히 우리 2세, 3세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고 우리 역사를 책임져야 될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저렇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다른 얘기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일본 그 후소사 극우파
일본 극우 세력들이 만든 후소사 역사 교과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한 지가 엊그제인데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저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최근에 일본 그 대표적인 우파 신문인 극우 신문인 마이니치 신문하고 산케이 신문에서 외신면에 크게 보도를 했죠. 봐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본 식민 지배 체제를 칭찬하는 교과서가 나왔다. 우리한테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풀린다. 이유가 식민지 근대화론 때문에 그렇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런 빌미를 준 게 지금 우리 교과서 그리고 정부 핵심 역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장 이런 분들의 발언을 보면은 이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인지 물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들이 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권국가의 국민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시시비판을 하자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밝혀내는 시비기심. 유교를 우리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신봉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유교의 가치라는 게 4단 7정이죠. 7정까지는 놔두고 여기서 4단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 어질인자, 인의지심. 사람은 그 본심에서 우러나는 측은한 마음이 있다. 그렇죠. 거지를 보면은 측은해지고 또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은 측은하게 생각하는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측은지심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죠. 두 번째가 정의와 불의. 의자를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거 하나 내리면은 이제 염소 양자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양이라든가 염소 같은 것을 얼마 안 기릅니다만은 지금도 중국 그 대평원이나 유럽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양, 염소 뭐 수천 마리들이 떼를 지어서 또 저런 양들은 어떤 것은 빨간색을 칠해놓고 파란색을 칠해놓고 서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이 의자를 만들 때 정의할 때 의자죠. 할 때 염소 양자 변에다가 내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렇지 손수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창과 옛날에 무기라는 건 칼하고 창하고 밖에 없었잖아요. 거의. 그래서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자기 손으로 지키는 것이 정의다. 정의 작년 재작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간돼가지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자기 양을 자기가 지키는 거, 자기 손으로. 이게 정의다.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몫을 자기가 지키는 거. 주권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재산도 자기가 지켜야 되고 국가 권력이 사건화되면 이것도 막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말하는 그 두 번째 본심에서 우러나는
부끄러운 마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수호지심입니다. 뭐 다 어르신들 다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 인의 예지할 때, 예의할 때 본심에서 우러나는 사양하는 마음. 부모님이 또 친구들끼리 이 술을 서로 권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른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젊은 사람이 좀 가서 도와주고, 어린아이가 거리에서 길을 못 찾고 있으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사양지심. 그리고 네 번째가 지, 본심에서 우러나는 시비지심.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를 시작이요. 시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이것은 인간이면은 동물이야 뭐 힘센 놈이 잡아먹는 것이 생존 경쟁이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나면은 누구든지 어느 것이 옳은 거, 어느 것이 틀리냐, 시비지심을 가릴 줄 아는 게 인간이죠. 그리고 인격자고, 황희정성처럼 너 말도 옳고 그 말도 옳고 저 말도 옳다, 이것은 왕조시대 권력자들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 국민이 주인인 사회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비지심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단 칠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대하고 비판하고는 또 다른 게,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도리입니다. 기본 자세지요. 그래, 비판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걸 비판할 때 비자인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옳고 그름을 반으로, 이거 칼도자리요, 반으로 쪼개는 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뭐 누가 정부가 또는 시청에서 뭘 행사를 하는데 맹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이것이 비판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자기 양을 자기 몫을 찾는 것, 국민 주권이 유린됐다, 선거권이 박탈됐다, 공약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이런 것은 자기 양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리와 책임을 갖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재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원칙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친일파 문제와 반민특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가, 왜 이승만을 이 정부, 이명박 정부 이래 지금 정부에서도 이승만을 저렇게 영웅으로 만들고 교과서를 저런 식으로 편찬을 하는 배경이 뭔가, 복심이 뭔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겁니다. 우리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 있죠.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역사를 쓸 때는 착한 일을 드러내더라도 악한 것을 감추어서는 안 되며, 권선만 하고 징악하지 않는다면, 권선만 하고 징악하지 않는다면 마치 새의 날개 하나를 떨어뜨리고 수레바퀴 하나를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특히 사가들은, 역사학자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권선징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 후손들이 그 바른 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속어에 개도 지 새끼 보고는 바르게 걸어가라고 한다. 개 옆으로 걸어가는 개 있지요. 바다에 사는 개는 그 개들 개가 아니라 개. 예, 그 옆으로 기어가는 아니 개. 예. 그래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 그 의자를 제가 그 이승만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 존 롤즈라는 분이 정의론이라고 70년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는 훨씬 더 품이 있고 학문적이고 그런 책인데 이건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이분이 쓴 정의론의 말미에 정의라는 것은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그 생일 축하할 때 케이크를 자르는 칼 있잖아요.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자기 몫을 앞에 사람들 한 것과 똑같이 남기는 것이다. 여기가 신선한 얘기입니다. 가족끼리 케이크를 자르면 똑같이 자르죠. 그런데 남들끼리 케이크를 자르면 지 것을 큰 놈을 지가 차지하고 특히 국가 공권력을, 국가 예산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우선 지목부터 떼놓고 공식적으로 떼놓은 것은 또 그렇다 치지만 뒷몰래 뇌물받고 탈세하고 해가지고 숨겨놓고 이제 백성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게 이게 잘못된 정치인데, 통치인데 원래의 정의라는 것은 칼 잡은 사람이 케이크를 자를 때 자기 몫을 제일 나중에 그렇다고 또 자기 몫을 하나도 안 가지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앞에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눈 것이 이것이 정의다. 이것은 서양적인 정의죠. 이건 아까 의자는 동양적인 정의고 그러나 원래 뜻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의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왜 이승만의 저런 식의 국부로 하는 그러니까 그 1950년대 이런 때는 한반도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북조선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태양, 민족의 태양 지금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남한에서도 그때 당시 이승만을 민족의 태양 그래서 결국은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쫓겨나고 헌법 전문회까지 4.19 혁명 정신을 이어봐도 이렇게 됐는데 근래에 와서 이승만을 국부, 건국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맹자가 하늘 아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독부다.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없는 늙은이. 그래서 그 심산 선생이 이승만한테 독부 이승만에게 보내는 공개장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따서 독부 이승만 평전을 썼습니다마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심산 선생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조금만 정치를 잘했더라고 해도 마지막에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비운은 겪지 않았고 4.19 혁명 때 우리 국민들 학생들 186명이 4.19 혁명 과정에서 총 맞아 죽고 한 4천 몇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그때 총 맞아 죽은 총 맞고 부상자들이 원호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났던 독재자를 한 50년쯤 지나니까 건국의 아버지다. 이것은 마치 북한을 비판하면서 북한 따라가는 그 혈연공화국처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승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이 돼서 실제로 미 군정, 그 남한에는 미 군정, 북한에는 소련군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국민들이 친일파들, 민족 반역자들, 몰입에 이런 사람들을 척결했어야 되는 건데 2차 대전 후에 해방된 한 100몇십 개 국가 중에서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남부 베트남밖에 없었습니다. 남한하고 남부 베트남.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한은 38도선, 베트남은 18도선이던가요? 그렇게 이제 동족 상계를 벌리고 반민족 행위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친일파를 거의 뭐 하나도 청산은커녕 오히려 그네들이 해방된 전국에서, 조국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류 세력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그 후손들이 또 줄줄이 세습을 하고.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성황리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맹자가 하늘 아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독부다.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없는 늙은이. 그래서 그 심산 선생이 이승만한테 독부 이승만에게 보내는 공개장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따서 독부 이승만 평전을 썼습니다마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심산 선생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조금만 정치를 잘했더라고 해도 마지막에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비운은 겪지 않았고 4.19 혁명 때 우리 국민들, 학생들 186명이 4.19 혁명 과정에서 총 맞아 죽고 한 4천 몇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그때 총 맞아 죽은, 총 맞고 부상자들이 원호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났던 독재자를 한 50년쯤 지나니까 건국의 아버지다. 이것은 마치 북한을 비판하면서 북한 따라가는 그 혈연공화국처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승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이 돼서 실제로 미 군정, 그 남한에는 미 군정, 북한에는 소련군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국민들이 친일파들, 민족 반역자들, 몰입에 이런 사람들을 척결했어야 되는 건데 2차 대전 후에 해방된 한 100몇십 개 국가 중에서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남부 베트남밖에 없었습니다. 남한하고 남부 베트남.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한은 38도선, 베트남은 18도선이던가요? 그렇게 이제 동족 상계를 벌리고 반민족 행위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친일파를 거의 뭐 하나도 청산은커녕 오히려 그네들이 해방된 전국에서, 조국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류 세력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그 후손들이 또 줄줄이 세습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친일파 청산을 할 수가 없었던가? 그때 그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임시로 만든 국회에 비슷한 것이죠. 거기서 우리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 몰입해, 그때는 몰입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몰입해라는 것이 그 해방정부 혼란기에 쌀을 과점 매석을 한다든가 그런 생필품들을 몰래 돈 주고 사다가 몇 배씩 비싸게 팔아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입해라고 했는데 이 몰입해를 처단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미군정에는 당시 친일파들이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군정이 조선에 왔는데 우선 조선 실정을 잘 모르고 조선말도 모르고 그래서 일본의 총독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다 들어앉아서 그리고 미군정에다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훼손하고 모략하는 그때 당시 일본이 패망하면서 물려가기 직전에 미국놈 믿지 마라, 소련놈 속지 마라, 중국놈 어쩌라, 일본놈 일어선다 이런 것도 일본 총독부가 우리 조선 사람들 일본 박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언비어였거든요. 그런 짓들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제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미군정에 가담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작용에 의해서 미군정이 참 그 부분은 잘못했는데 다른 좋은 일을 한 것도 들어있지만 다른 법률안은 다 통과를 시켰는데 과도 남조선 입법회의에서 만든 법안을 친일파 청산 이 부분은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짝 바짝 숨었던 친일 세력들이 살금살금 엉금엉금 기어나와가지고 미군정에 이제 경찰, 군부, 정보 이런 기관에 다 들어갔죠. 그러다가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 그때는 103조까지 있었는데 101조에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반하고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족 정신 의기가 살아있었지요. 그때 물론 이제 이승만이라든가 경찰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반민특위법 약칭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반민특별법이라고 그러죠. 이 반민특별법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고 반민특검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민족을 배반한 이런 악질들을 잡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잡아드리는 게 그 고종의 오촌이었는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자하고 그리고 그 화신백화점의 사장으로서 일본의 총독부에 그 비행기도 납품하고 했던 박응식 이 두 사람이 몰래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것을 특검에서 반민특위 특검에서 붙잡아다가 이제 법에 세우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가 갔는데 노덕술, 최연 노덕술 같은 사람은 참 악질 중에서도 악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경찰부 고급 고등 형사였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독립운동가가 수십 명이 사형을 당하고 체포, 강제, 구금당하고 그랬던 악질 중에서도 악질입니다.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이건 좀 비유합니다마는 그 조선의열단 아시죠? 김원봉 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의열단이 종로경찰서를 폭파시키고 그때는 폭탄이 약해서 덜 터졌습니다마는 밀양경찰서 폭파, 부산경찰서 폭파 13군데 폭파를 했던 그 조선의열단 단장이 김원봉 선생인데
일본 제국주의 경찰이 일본 정부가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더 겁냈던 사람입니다. 현상금도 백범보다 더 김원봉한테 더 많이 현상금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국무부장으로 들어가서 해방 후에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노독수리가 잡아다가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고문을 해서 풀려나가지고 나서는 내가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안 당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더 이상 내가 조국에 못 살겠다. 그리고 북한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북한에 가서도 초기에는 국가검열상이라든가 이런 거 꽤 괜찮은 직위에 오르다가 1957년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버렸어요. 제가 2006년인가 7년 평양을 방문해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평양 양미리에 애국열사릉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모셨던 분들 잘 모셔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김원봉 선생은 없어요. 그래서 안내했던 그 김일성 대학 교수한테 아니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에서도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강화되면서 6.25 전쟁 후에 남노당 계열을 숙청을 했고 두 번째는 연안파를 숙청을 하고 세 번째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김일성하고 비슷한 그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추방을 했는데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김원봉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이 피었거든요. 조선 의열단 단장이고 광복군 총사령관이고 삼지대 지대장이고 조선 의용대 대장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나이도 그렇게 아직은 젊고 그래서 모르기는 몰라도 북한 정권에 의해서 숙청당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숙청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 최남선이라든가 이광수까지도 애국열사릉에 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항의를 했습니다. 명색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진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빼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노독수리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가 노독수리를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때 반민특위 이 위원장 그 김상덕 선생이라고 독립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했던 분이고 28 독립선언할 때 도쿄에서 학생대표 13명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밀양 경상북도 경상남도 고역자관 거기서 국회의원이 초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반민특위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랬는데 이승만이 그때 경무대라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하고 해공 신익기 선생 그때 국회의장인데 이분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석방을 해라. 석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승만이 그런데 이승만이 왜 그러면 그렇게 친일파들을 업혔는가 친일파들을 옹호를 했는가.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한 40년간 해외 망명 생활을 하면서 해방 후에 귀국을 했는데 국내에 조직이 없지요. 그래서 재빨리 친일 세력들, 반민족 세력들, 소위 그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처음에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한민당의 대표였던 김성수, 인천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실권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승만이 생각해보니까 집권을 했는데 자기는 국내에 정치 조직이 없지, 인천은 신문사도 있지, 재벌도 돈도 많지, 또 세력이 많지.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김성수를 국무총리로 시켜가지고는 자기는 허수아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천을 배제해버렸습니다. 한민당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민당이 야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민당 속에는 이제 친일 세력들이 득식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승만이 자신의 이 정치적인 기반, 이 사람들이 주로 정보, 자금,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친일 세력들한테 군, 경찰, 금융, 국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친일 세력을 옹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업었는데, 친일파들이 이승만을 업은 게 아니라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꾀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승만의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승만 그 독후 이승만 평전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주미 특파원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자들 수십 명, 수백 명인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 행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못 알려져 있는가? 제가 이따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반민특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망명 가 있을 때부터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독립운동을 회방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사람이 집권을 했고, 거기에 친일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정권을 옹호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결국 이승만은 그 1949년 6월 6일 날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반민특위를 습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1조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을 대한민국 경찰이 대낮 새벽에 경찰관 40명을 동원해가지고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자료를 전부 뺏어버리고, 그리고 구타를 해서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그런 일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헌법기관을,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민족을 배반한 친일 세력을, 친일파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그런 중건데, 그런 특별법인데, 그리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생겨난 반민특위인데, 이것을 초대 대통령이 명색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경찰을 풀어가지고 이것을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중국에 망명하고 계실 때 조선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그 글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에서 조선 1000년 동안의 제1대 사건이 뭐냐? 많았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고려 멸망, 조선 왕조, 건국, 들자면 참 수십 가지가 있는데, 신채호 선생은 그 중에서 제1대 사건을 고려시대 때 묘청, 정지상 이런 분들이 개혁을 부르짖을 때 중국 연호를 쓰지 말고 우리 연호를 쓰고 평양으로 천도를 해서 고구려를 영토를 찾고 국민의 자주성을 발휘하고, 이런 게 그 묘청, 정지상 이런 분들이 개혁사상인데, 이걸 김부식 세력이, 보수 수구 세력이죠. 김부식 세력이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바로 이것을 북풍파 대 사대파, 진보파 대 보수파, 민족주의 세력 대 외세지향주의,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제1대 사건이다. 1000년 동안의 제1대 사건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진보 개혁 세력이 고구려의 옹원한 기상을 이어받아서
고구려를 혁신했다고 그러면은 그때 만주 지역이 대단히 그 보잘것 없었을 때니까 한번 우리의 그 옛 고구려 발해의 영토를 회복하고 한민족의 기상을 만주 천지에 날릴 수 있었,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김부식 세력이, 왜 김부식은 그랬는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중국의 대전에서, 도전에서 중국의 연호를 안 쓰고 우리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우리의 근거지가 개성인데 평양으로 옮기자니 말이 되느냐? 요즘 일부에서 전시작전 지휘권 이것을 또 무기한 연장하자. 이것도 참 부끄러운 얘기 중에 하나죠.